자, 한번 질문에 우리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다시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드리면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했는데 90%가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한다. 그렇죠. 90%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의 배우자와 안 살겠습니다. 부정적인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걸 보고 당신 교회에서 적용을 한번 해봤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 다 앉아 계신데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성도들한테 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중에 뒤에서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한 70 되신 분이 손을 이렇게 한 분만 딱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대답이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도 길들여진 놈이 낫지. 이렇게 얘기. 길들여진 놈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제가 부부가 살아가는 법칙, 행복한 부부가 되는 법칙을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자기가 진짜 실제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더니 행복했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한 6가지를 쭉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그걸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칙이 있어야 된답니다.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 법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다 법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법을 지키며 살듯이 부부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도 법을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슨 법칙이었어요? 산울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산울림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 이건 잘 아시죠? 어떤 소녀가 엄마 앞에서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저쪽 산에서 나한테 바보라고 해요. 그래서 나가 속상해요. 엄마가 네가 산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데 그랬더니 내가 바보라고 했어요. 그럼 다음날 가서는 바보라고 하지 말고 야, 이 천재야 해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다음날 가서 산을 향해서 야, 이 천재야 이렇게 그렇게 소리를 했더니 산에서 천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삶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아내는 뭐가 될까요? 왕비. 네, 왕비가 되겠죠? 그러면 남편은 왕이고 아내는 왕비가 되면 아이들은 뭡니까? 아이들은 뭐 됩니까? 왕자와 공주. 그렇죠. 왕자와 공주.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왕으로 살기도 하고 왕비로 살기도 하고 왕자의 자녀들처럼 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는데 실과 바늘의 법칙이에요.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실과 바늘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무슨 법칙이냐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야 된다. 실 가는데 바늘 가고 바늘 가는 데에 실 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 이거 실제 부부가 살아오면서 한 이야기니까 다시 말하면 하모니를 잘 이루는 불협화음이 없는 그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법칙 재미있어요. 타이어의 법칙이에요. 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가 늪이나 모래나 뭐 이런 데 빠졌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네요, 선교사님?
빠졌을 땐 바람을 어떻게? 많이 빼는 게 아니라 조금. 그렇죠. 빼면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부가 살다가 갈등의 늪에 빠졌을 때, 잘 보세요. 갈등의 늪에 빠졌을 때 자존심이라고 하는 바람을 좀 빼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고집이라고 하는 바람을 좀 빼라는 거예요. 이거를 빼면 쉽게 그 고난의 터널에서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는데 그거를 서로 안 빼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나중에는 타이어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차까지 못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똑똑해, 이 사람. 똑똑해. 내가 보니까. 네 번째 법칙은 뭐냐면 김치의 법칙이에요. 중요해요, 김치의 법칙. 왜 그러냐면 배추는 몇 번을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지 아십니까? 몇 번 죽어야 될까요? 3번. 선교사님 3번. 또 다른 분은 몇 번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될까요? 다익사님 많이 죽으세요. 예, 한 6번 정도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 난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땅에서 뽑힐 때 배추가 죽어요. 아하. 예, 땅에서 뽑힐 때 죽어요. 숨 죽이는 게 아니네. 예. 그 다음에 칼로 고갱이를 내리칠 때 또 한 번 죽어요. 고갱이 자르죠, 왜? 칼로. 딱 자를 때 죽어요. 그 다음에 배를 가를 때 죽어요. 배. 칼로 배 사정없이 가르잖아, 배추. 소금에 절이기 위해서. 가를 때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죽는데 소금에 절일 때. 절일 때 죽고. 그 다음에 매운 고추와 마늘과 온갖 양념에 버무릴 때 죽고. 칼에 썰릴 때. 그렇게 막 들이대면 안 돼. 생각해보고 들이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지고 입안에서 씹힐 때, 그때 완전히 뭐라 그래? 참 소녀 같은 면이 없잖아 있어요. 배추 입장에서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6번 죽는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번 죽어야 비로소 맛있는 김치로 태어나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죽어야 된다. 마지막 6번째는 고객의 법칙이라고 있대요. 고객의 법칙. 이 말은 뭐냐면 네? 5번째 죄송합니다. 5번째. 네, 고객의 법칙. 이게 뭐냐면 손님은 왕이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손님은 왕. 무슨 얘기냐면 고객에게 점원이 화를 낼 수 있나요? 거의 못 내죠. 그죠? 거의 못 내죠. 고객에게 화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화를 내지 말고 잘 참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또 밖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처럼 안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친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항상 미소로 맞이하라. 또 하나 있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파악하라.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이 손님이 오셨으면 왕이니까 손님이 뭘 원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훌륭한 점원이 되려면 똑같이 가정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나의 마지막 고객이라고 생각하래요. 똑똑해. 어떻게 이런 뭔 얘기인지 혹시 이해됩니까, 다들? 네? 이해돼, 수현 집사님? 이해가 안 돼? 배우자가 나의 마지막 고객이라고 생각하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게 그대로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를 자신의 마지막 고객이라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다시 없을 기회다.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 저는 이거를 다시 찾고 오지 않는 기회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행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요건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제가 요걸 나눠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두 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부부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요걸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 두 부부가 글을 올려놨는데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 그 단락씩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실제 부부 행복, 가정 행복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어느 남편 행복 원칙에 대한 글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철학 간사가 큰 소리로 1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멋있게. 네. 자. 돈은 최대한 모으자. 그러나 수단이지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결혼하고 4년 동안 아내가 행복할 때를 보면 돈 자체로 행복한 적은 몇 번 안 되더군요. 대부분의 행복은 저와 아이 그리고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한 제 얼굴을 볼 때 불쑥 사가지고 들어온 후라지와 한 다발, 따뜻하게 품에 넣어간 군반 한 봉지, 봉투에 든 연말 성과급 몇백만 원, 아이 무릎에 앉아 책 읽어주는 제 울고 난을 보고 이렇게 보면 돈은 그 자체로는 많은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단지 그 돈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을 샀을 때도 전 그다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좋아하고 안정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행복이었죠. 제가 받는 용돈의 절반은 차비와 잡비로 들어가지만 나머지 반은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과일이나 장난감을 사는데 쓰는 걸로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결혼 전에 가정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도 짐도 아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적금 통장을 만들고 아이의 손잡고 은행 잡고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철한 간사가 읽은 이 1번을 그대로 머릿속에 좀 잘 간직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우리 황 권사님이 한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각은 스스로 하시고요. 내가 좋다고 남에게 강요하지 말자. 사람이 다 다르듯 행복의 이유도 사람마다 다르더군요. 가정은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 이 모두의 각자 다른 행복의 이유를 어떻게 조절하고 어디까지의 희생을 스스로 할 것이냐의 균형이 맞을 때 행복하더군요. 다른 사람의 행복의 이유를 무시하면 가정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닌 족쇄가 되어버리니까요. 저 총각 때도 책이나 공부하는 것에는 돈이 안 아깝지만 꾸미는 건 엄청 아까워합니다. 그렇다고 아내나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제 삶이 좋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 삶의 방식이 있듯이 아내나 아이에게도 나름의 좋고 싫은 것이 있기에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나 중요한 결정은 대화로 조율하고요. 저희 집 명의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외지에 있어서 세금, 서류 등을 챙기기 힘드니까 합리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자, 2번까지 읽었습니다. 2번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3번은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희생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넓지는 않아서 내가 아닌 누군가의 희생을 바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남보다 더 남처럼 될 수 있답니다. 저 힘든 몸이지만 주말에 집에 가면 청소와 이불 널기, 아이랑 놀아주기, 재우기, 아내와 아이 목욕시키기는 꼭 하는 편이죠. 저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아이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제 나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네, 거기 3번도 또 이제 기억해 보시고요. 4번 선교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당연한 일은 없다. 누군가의 희생과 이해에 항상 감사하라. 3번과 상충되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나의 희생은 빨리 잊고 누군가의 희생에는 최대한 감사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항상 감사하다는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제 대화에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쓰인답니다. 네, 이것은 실제 남편이 쓴 거니까 이 사람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황 집사님이 5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잘못한 일은 최대한 빨리 사과하라. 누군가 잘못한 일에도 그 책임이 온전히 상대의 것인 경우는 거의 없더군요. 특히나 부부 사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내나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은 없답니다.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노력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네, 잘못한 일은 최대한 빨리 사과하는 것이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재밌는데 6번은 우리 수연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쾌하고 엉뚱하게 말하자.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기분과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짜증나게 말하면 상대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내고 상대가 즐겁게 말하면 즐겁게 답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즐거운 말과 유쾌한 대화는 말과 더불어 행동도 바꿀 수 있답니다. 저는 일할 때는 진지함이 뚝뚝 떨어지지만 집에서는 장난도 많이 하고 유쾌하게 보내려고 노력하죠. 저는 거의 매달 용돈이 빵꾸 나서 더 탔을 때 퉁명스럽게 돈 더 달라는 말해본 적이 별로 없네요. 어떤 때는 큰일 났어요. 다음 주에는 나 못 보겠네. 돈 떨어져서 못 와. 이러며 몇만 원 줍니다. 어떤 때는 딸내미 붙잡고 저금통에 있는 돈 아빠 좀 달라고 아내 들리게 말하죠. 효과 좋습니다. 얼마 전 연말 보너스 나왔을 때 길거리에서 돈 주어서 신고하면 10% 주는데 삥땅 안 치고 줬는데 10% 안 주나? 며칠 안 있으면 월급날이라고 2.5% 받았습니다. 양가 어른들 온천에라도 다녀오시라고 얼마씩 드리고 나머지는 통장이라는 놈이 꿀꺽했습니다. 딸내미 때문에 아내가 속상해하면 딸내미 잡고 물어봅니다. 우리 누구 시집 언제 갈 거야? 물어보면 저희 딸내미 싱크비 공부 끝나고 갈 거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내미도 장가 보낼까? 물어보면 아내가 웃으며 그럽니다. 웃으며 그럽디다. 젖은 띠도 보내야지. 젖은 띠고 보내야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돈 안 쓰면서 별 노력 안 하면서 나로 하여금 상대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데 살다 보니 정작 잊어야 할 것은 안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왜 그렇게 빨리 잊혀지는지 가끔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남편분도 그리고 님도 먼저 노력하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멀리에 있는 행복도 좋지만 발 밑에 작은 행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행복하셨으면. 네. 이것은 지금 이 어떤 남편이 썼는데 굉장히 따뜻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한 가정의 모습이고 제가 지금 이제 읽어드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실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온 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슬픈 여인이 올려놓은 사연, 제가 붙인 타이틀이고요. 억대 연봉 남편, 늘 반장을 놓치지 않고 전교 1등을 했던 명문고 출신 남편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엄청 똑똑하다. 그에 비해 나는 늘 꼴찌에 여상 야간 나왔다. 아마 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귀여운 딸, 무지 잘생긴 아들이 있는 부부, 아가들을 거의 신앙적으로 사랑하고 잘 놀아주는 남편, 사랑해주고 잘생기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보다 아내 입에 먼저 넣어주는 남편, 며느리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신선 같은 인품의 시부모님.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다. 지금 읽은 세 줄은 아마 자기의 그 희망사항을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의 거짓말, 막말, 이제 실제 자기 삶을 얘기합니다. 막말, 폭력, 욕설, 외도, 술, 도박. 지난주에는 주식으로 1억 7천 잃었다고 한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 엄마 1분만 안 보여줘도 토하고 우는 귀여운 아가들. 돌버는 그에게 주고 떠나고 싶다. 그 남자를 만나고부터 내 인생 끝난 이 거지 같은 기분. 정말 순수하게 맑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건지.
아무리 불같이 사랑했어도 부부는 신뢰 깨지면 남보다 더 싫다. 술 마시고와 몸 만지고 키스하면 너무 기분이 추해진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일까? 남편이 결혼비용, 다이아, 혼수, 신혼여행비까지 다 대며 철학관에서 궁합도 환상이라며 엄청 쫓아다니고 들이대서 결혼했더니 헤어지려니 아가들 인생만 불쌍하다. 남편도 알 것이다. 내가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오늘도 머리 복잡해 잠 안 오고 눈물만 흘리다가 다른 부부 사는 모습 부러워하다가 잠 못 이루고. 이 여인은 이렇게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글을 지금 보셨잖아요. 거기서 이 두 가정의 잘못된 점들을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앞에 남편은 이런 면이 좋고 뒤에 남편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여기서 많은 것을 이렇게 사실 여러 번 읽으면 금방 나오는데 나름대로 여러분이 읽은 것 가운데서 먼저 문제점들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하실 말씀이 없어요? 거기 쭉 읽어보신 다음에. 첫 번째 남편도 그렇고 두 번째 남편도 그렇고 돈은 잘 벌고 있지 않나요? 잘 벌죠. 네, 그 성과금 몇백만 원씩 뭐 받고 그러는 거 보니까 첫 번째 남편도 돈을 잘 벌고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남편도 여인 그 아내가 써놓은 거 보니까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그죠? 부족하지 않은 집안입니다. 네, 그렇죠? 첫 번째 남편의 성격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실제니까, 이건 실제니까. 첫 번째 남편의 성격은 어떤 사람 같아요? 그 6가지 쭉 써놓은 사람.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그죠? 가족, 자기 행복보다는 가정의 행복을. 그렇지.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는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여성분들 다 이런 남편을 원하지 않나요? 다. 그죠? 다 이런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해주는 남편을 원하고요. 두 번째 남편의 성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읽으셨잖아요. 두 번째 남편의 성격. 아니 근데 지금 단락이 6개인데. 네. 그걸 이제 종합해서. 이게 앞에 예. 6단락까지가 한 남편, 한 가정이고. 네네. 그리고 뒤에 환상적인 사람이 학생 중에는 꼭 저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꼭 진도 나가면 뒤에서 이제 지금 몇 페이지 나가냐고 손 들고. 내용이 너무 틀려가지고. 네. 근데 이 정도면 환상적이네 남편으로서는. 저는 그래서 권사님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권사님이 황 집사님하고 평생을 사신 것은 권사님의 인내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게 다 낫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저렇게 늦게 오시는데 그걸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고 한다는 것은 이 아들도 닮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참 지환이도 닮았을 것 같은데, 뭐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난 모르겠어. 어쨌든 자, 두 번째 남편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정신없어요. 거기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 거기에 그 중간쯤에 남편은 거짓말, 막말, 폭력, 욕설, 외도, 술, 도박. 나쁜 건 다 하는 남편이죠. 그죠? 다요. 돈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정돈되지 않은. 예. 그냥 결혼해 살기는 참 이게 힘든 그런 성격을 이 남자는 소유하고 있고, 첫 번째 남편이 행복을 찾는 법이, 저는 그 글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1번에 그 남자가 써놓은 1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부분의 행복은 부부와 아이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남자가 행복을 찾는 법은 철학간사가 얘기했듯이 거기에 있어요. 아이들과 부부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 돈은 수단이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이게. 돈은 수단이라고 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뭐라 그래요? 강요가 아닌 서로의 존중을 중시한다 그러죠. 행복하죠. 3번은 희생은 스스로 먼저, 대가는 바라지 않는 마음. 실제 행복하죠. 4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5번은
어떻게 하래? 5번은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뭐 하라고? 사과하라고. 예, 이게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6번은 이게 참 중요한데 엉뚱한 말과 엉뚱한 행동으로라도 행복을 찾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뒤에 결론으로 써놓은 거에서 난 감동이 많이 왔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챙기는 마음. 예?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챙기는 마음. 이 남자에겐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남편을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남편. 여기 두 번째 남편 거기 보니까 행복의 조건은 갖췄어요. 그죠? 그 첫 번째 거 써놓은 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행복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들을 행복을 깨트리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 그죠? 이해되시죠? 뭐 도박, 거짓말, 폭언, 폭력, 그리고 그 여자의 심정을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남편이다. 몹시 괴롭혀하는 남편이다. 그 다음에 아내가 모든 시간들을 아이들과만 그러니까 아내가 그 하루 종일 그리고 자기 들어올 때까지 그 시간들을 아이들과만 있게 외롭게 내버려두는 남편이다. 이 사람. 저는 그렇게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에게 뭘 잃어버렸어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여자가 얘기했잖아요. 스킨십도 싫은 거야. 그지? 신뢰를 잃어 옆에 가까이 오는 것도 싫은 거고 같이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싫은 거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게 신뢰가 깨지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 그 결혼하기 전에 어디 갔습니까? 두 사람이? 예, 궁합 보러 갔죠. 궁합 보러. 궁합 보러 갔는데 찰떡궁합이라 그랬죠. 그죠? 찰떡궁합이 왜 이렇게 깨지는 겁니까? 점쟁이가 그 운명 철학관에서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서 찰떡궁합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깨지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 느낀 게 부부 행복은 철학관도 무용치몰이고 아내를 여기 보니까 이 남편은 아내를 울게 하는 남편이고요. 부부 행복이란 환상궁합이 아닌 잘 들어보세요. 부부 행복이란 환상궁합이 아닌 환상노력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뭐라고요? 환상노력이라고. 자, 부부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31대 69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31대 69 뭐냐면 부부관계 속에서 풀리는 일이 30일이에요. 31% 풀리는 일이.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일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일이 69%라는 거예요. 이게 싸우든 싸우지 않든 이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각자의 유전자와 성격, 기질, 성장 배경 등 오래 걸쳐서 형성된 문제들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69%예요. 그거를 어떻게 고쳐보고 풀어보려고 타인의 힘으로 바꿔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일이 더 꼬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아닌 관리하는 방법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문제 속에서 이런 69%의 문제 속에서 서로가 상호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저 인간을 내가 바꿔야 돼. 바꿔놔야 돼. 내 성격대로 바꿔야 돼. 그렇게 바꿀 거야. 그렇게 들이대면 점점 일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성령은 하시지만은 그래서 상호 공존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유머와 호감 그리고 존중을 통해서 서로 인정할 건 최대한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도 안 되면 타협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야 된다. 타협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 다음에 상대의 기본 성향이나 성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좋은 말이에요. 수용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수용해.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생각한 건데, 그 다음에 부부 면허증을 취득해야 돼. 부부 면허증. 이거 다 없죠? husband license, the wife's license. 이걸 좀 취득해야 된다.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무슨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교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무슨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부부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격 미달의 부부가 많고 또 자격 미달의 가정이 전체의 50%나 된다고 하는 학계의 보고입니다. 심각하죠, 그죠? 내가 봐도 그래. 한국이 그렇다고요? 예? 한국이?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이가 드니까 때가 드니까 결혼하는 부부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마치 학생이 나이가 자라서 이제 교준이 나이 되면 킨더 가고 또 저 엘레멘터리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학교를 간다고 학교를 집어넣었다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이지만 아닌 거잖아요. 결혼을 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죠?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학교를 집어넣었으면 집어넣었으니까 학생이야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온전한 학생이 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면허증이 없이 가정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난다 그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인생 면허증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55세부터 100세까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일까? 자,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끔 여기 써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55세. 일을 시작하기엔 늦고 그만두고 놀기엔 아쉬운 나이가 55세쯤 됐을 때래요. 이게 저를 말하는 것 같으네. 일을 시작하기엔 늦어? 그만두기엔 아쉬워? 60세. 60세 여기 해당하시죠? 미국 나이로는 아직 50대라고 우기는 나이가 60대래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깎고 싶어가지고. 65세.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면 극구 사양하는 나이. 아, 됐어 젊은이. 나 아직 괜찮아. 이러면서. 나는 안 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한국 가가지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머리가 하얘니까 또 양복 입고 이제 부흥회 다니고 그러니까 전철을 타니까 어떤 학생이 자리 양보를 하면서 할아버지 여기 앉으시라고 하는데 제가 충격 많이 받았어요. 70세는 뭔지 알아요? 70세? 길흉사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70세. 75세. 상 받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70세. 77세. 긴 편지는 2번 읽어야 이해가 되는 나이가 77세. 80세. 누가 옆에 있어도 방귀를 낄 수 있는 나이가 80세. 그 다음에 85세. 뛴다고 생각하는데 걷고 있는 나이. 88세. 감기 들어도 배탈이 나고, 감기 들어도 배탈이 나도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 싶은 나이. 네? 이 나이라다 죽나 보다 이런 나이. 그 다음에 90세. 주민등록증 번호를 잃어버리는 나이가 90세. 95세.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나이다. 97세. 혼자 밥 먹는 것도 신기한 나이. 99세. 집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마찬가지인 나이. 100세. 귀신한테 시비 거는 나이가 100세래. 그래서 이 인생 무상 베풀며 삽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하나 해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스킨십이래요. 스킨십 자주 하십니까? 스킨십? 네? 이게 자주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호르몬인 그 사람의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는 게 분비된대요. 옥시토신. 네? 옥시토신이 이렇게 분비가 많이 되면 애착이 가고 신뢰가 가고 보살핌과 배려 등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계속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킨십을 많이 하래요. 한국 사람들은 스킨십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애써서 자꾸 손도 잡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스킨십 해야 건강해지신대요. 그리고 좀 덜 늙고 따뜻한 사람이 된다니까. 하여튼 우리 스킨십을 좀 하면서 살아보도록 하죠. 세대별 부부의 잠자리 유형. 총각이 또 들어오네. 부부교실은 야한 것 좀 해도 돼요. 괜찮아요. 박중식 목사님 교회에서 부부교실 하는데 되게 야하대요, 거기는. 실제, 부부교실이니까. 그런 걸 뭐 다 감추고 하면 부부교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놓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감춰버리면 부부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부터 우리 스킨십을 하여튼 좀 잘 하시고, 아멘. 그래, 아멘이야. 하여튼, 좋아. 총각이 저러니까 난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오케이. 자, 세대별 부부의 잠자리. 20대 부부들은 포개져서 잔답니다. 30대 부부, 20대지? 포개져서 해야 되는 거야. 자네들은 포개져서. 다 햄버거로 자요, 애들이랑 같이.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자네들은 20대니까 그 정도로 가깝게 그 스킨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아까 그 두 번째 아내처럼 오지 마! 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30대는 마주보고 잔다. 40대는 천장 보고 잔다. 50대는 등 돌리고 잔다. 60대는 딴 방에서 따로 7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 저도 따로따로 자다가 제가 불면증 때문에 따로따로 자다가 다시 합쳐서 자기로 해서 지금 이제 합쳐서 잔 지가 작년부터 다시. 근데 좋더라고요. 훌륭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뛰어난 결정했죠.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요. 손도 잡게 되고 이렇게 아무래도 스킨십을 하게 돼요. 자, 요거만 하고 오늘은 좀 그만하겠습니다. 부부의 상태, 조금 전에는 부부의 그 세대별 잠자리를 얘기해 줬는데 부부의 상태 10대는 뭐 서로가 멋모르고 사는 시기가 10대라 그러고 20대는 서로가 신나서 사는 그 세대가 20대고 30대는 서로가 뭐 한눈 팔면 산다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고요. 40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산다.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50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산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가엾어서 산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보면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사모님이 가엾다. 너무 고생스럽고 그 잘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해하거든요. 나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임성수 목사도 그렇고 그 많이 그래요. 그래서 50대는 가엾어서 사는 것 같고 60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사는 나이대가 70대라고 합니다. 네, 70대네요, 그러면. 네. 우리 그렇게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